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 인사합니다. 자, 오늘 국제경제학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해요. 아니, 왜 어떤 나라들은 자기 나라 돈을, 그 고유한 화폐를 버리고 다른 나라랑 똑같은 돈을 쓰기로 결정하는 걸까? 이 거대한 경제 실험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프랑스는 프랑을, 독일은 마르크를 썼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왜 유로라는 돈으로 합쳤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돈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운전대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최적 통화 지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 탐정 도구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화폐를 합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통화동맹, 이걸 하면 뭘 얻고 또 뭘 포기해야 하는 선택일까요? 그 핵심에 바로 이 최적 통화 지역, 줄여서 OCA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지역이 하나의 화폐를 같이 썼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지는 그 이상적인 조건을 찾는 이론인 거죠. 과연 그 황금 조건은 뭘까요? 자, 이 표가 모든 갈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각자 자기 돈을 쓰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환율을 조정하는 아주 강력한 비상탈출 장치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돈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이 중요한 권한을 유럽중앙은행 같은 공동기관에 넘겨야만 합니다. 바로 이 비상탈출 장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경제학 탐정 도구 상가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의 화폐를 쓰는 게 더 유리해질까요? 3명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를 닦은 3명의 전설적인 경제학 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델, 맥키넌, 그리고 캐넌. 이분들이 최적 통화 지역이 되기 위한 3가지 핵심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동이동성, 두 번째는 경제 개방도,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다양성입니다. 이 3가지 핵심 조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서,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먼델이 제시한 노동 이동성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도시 A와 반도체 도시 B가 같은 돈을 써요.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산업에 불황이 닥쳐서 A 도시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이때 이 실업자들이 슈퍼히어로 플래시처럼 쌩 하고 순식간에 B 도시로 옮겨가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충격이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되겠죠. 이처럼 사람들, 즉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수록 단일 통화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맥키논이 강조한 경제 개방도입니다. 서로 무역을 엄청 많이 하는 두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업들은 골치가 아프겠죠? 물건값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 같은 걸 드는데 돈도 들어요. 그런데 만약 두 나라가 같은 돈을 쓴다면 이런 걱정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 무역은 더 활발해지겠죠? 즉, 경제가 서로에게 활짝 열려 있을수록 단일 통화의 이득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캐넌이 제시한 생산 다양성입니다. 이건 주식 투자랑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한 종목에 몰빵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분산 투자가 기본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석유만 수출한다면 국제 유가가 폭락했을 때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겠죠. 하지만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배도 만드는 나라라면 어느 한쪽이 어려워도 다른 쪽이 받쳐주니까 훨씬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경제 구조가 다각화될수록 단일 통화의 충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3가지 단서들을 탐정의 수사보드에 쫙 정리하듯이 통화동맹의 장점과 단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 하나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왼쪽은 각자 자기 돈을 쓰는 변동환율제, 오른쪽은 돈을 합치는 통화동맹. 자, 이 표를 가지고 통화동맹의 가장 큰 이득과 비용이 뭔지 제가 콕콕 짚어드릴게요. 먼저 좋은 점, 이득부터 볼까요? 일단 환율이 사라지니까 거래 비용이 줄고 나라마다 가격 비교가 쉬워지죠? 이게 바로 미시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 나라마다 환전할 필요 없어서 편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투기 세력들이 함부로 공격하기 어려워지니까 거시경제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로처럼 여러 나라가 뭉치면 국제무대에서 목소리가 훨씬 커지겠죠? 대외적 영향력도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비용도 따릅니다. 가장 큰 비용은 아까 말했던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에요. 특히 비대칭적 충격, 그러니까 동맹 안에서 유독 한 나라만 경제 위기를 겪을 때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 만약 자기네 돈이 있었다면 화폐 가치를 확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는 식의 대응이라도 했을 텐데 유로를 쓰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영웅, 로빈후드입니다. 독일처럼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그리스처럼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재정이정 말이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동맹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이 탐정 도구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어떨까요?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은 당연히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질문입니다. 과연 통일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만족시킬까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아주 좋은 연습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먼델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노동 이동성 역시 말은 통하지만 수십 년간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 때문에 생각만큼 원활하게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로빈후드가 다시 등장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에는 환율이라는 자동 충격 흡수 장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대신하려면 경제력이 강한 남한에서 북한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 이전, 즉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유로부터 통일 문제까지 세상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되새겨보죠. 여러분,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보셨듯이 경제학은 유로존의 미래나 통일한국의 문제처럼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멋진 생각의 도구를 우리에게 선물하거든요. 오늘은 최적 통화 지역이라는 렌즈를 통해 유로존의 성공과 위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에 나오는 국제 경제 문제나 미래의 또 다른 통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한 뼘 더 자란 거죠. 저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면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